열심히 시험 봤을 텐데 저도 이 시간 동안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분석 시작해 볼게요. 1번 항상 나오는 윤리학의 분류 문제입니다. 두 가지 윤리학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윤리학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윤리학인데요. 각각 윤리학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윤리학은요, 도덕적 표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의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규범 윤리학. 어떤 사람은 기술 윤리학. 잘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꼼꼼하게 제시문 다 읽어내시고 제가 이 문항 분석할 때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총평에서의 멘트도 참고해서 또 들어주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 주장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즉, 규범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윤리학에게 주는 멘트로서 1번부터 판단해 볼게요. 도덕적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함을 간과한다라는 이 문장에서 이 함까지의 부분에 방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규범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윤리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 표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함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윤리학에게 줄 비판 혹은 멘트로 적당하지 않다. 두 번째, 도덕적 담화의 논증이 타당한지를 검증해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논증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 강조할 만한 내용에 가깝죠. 그러니 기술 윤리학에게 줄 멘트로는 적절하지 않다. 3번, 행위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야 함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특히나 이론규범 윤리학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술 윤리학에게 줄 멘트로는 적절하지 않다. 네 번째, 특정 사회 도덕 관습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함을 기술 윤리학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테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럼 정답 5번이겠죠. 도덕 규칙을 적용해서 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 규범 윤리학이 갖고 세우는 도덕 규칙들과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정당한지 아닌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규범 윤리학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기술 윤리학은 그 점을 간과한다라는 이 세팅이 딱 맞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갑의사 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3점입니다. 우리 생윤러들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일 텐데 사회계약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이거 조마조마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저도 학교 수업하면서 이 부분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과 을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들은 처음부터 맞죠? 국가의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주제구나. 그 중에서도 갑 부분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보는구나. 홉스구나. 1번은 자연 상태에 대해서 위에 있는 전쟁 상태라고까지는 하지 않아.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할 텐데 특히나 개인의 재산 보호에 국가의 주된 목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보는, 그러니까 분권적인 형태로 보는 로크겠구나 라는 건 잘 정리하셨을 거야. 근데 제가 문제 푸는 속도에 비하자면 중요한 것부터 탁탁탁 짚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제시문과 이 선택지가 이 한 문항에 엮여 있는 이유가 꼭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홉스 로크라는 이름만 쓰는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는지 또 꼼꼼히 꼭 한번 짚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일단 홉스와 로크를 정해놓고 1번, 2번 선택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선택지는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1번이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홉스에게서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문제 다시 보면서도 이 부분에 다시 체크를 했어요. 요렇게요. 네. 홉스가 생각했을 때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입니다. 그가 신의 계약에 의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형태가 되죠. 그럼 제가 1번과 2번 선지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드린 대로 1번에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리바이어던이 갖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 체제다. 그럼 2번에서처럼 그 리바이어던, 군주,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거야. 중요한 소재가 통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소재는 알았어. 주권자가 누구냐 알겠어. 그 형태가 어떠냐 알겠어. 그러면 1번에서처럼 그럼 그 주권은 분할을 해야만 온전히 개인의 생명과 자유가 보장되겠는가? 짚어보자면 사회계약을 왜 합니까? 라고 홉스에게 묻는다면, 사회계약론자들에게 묻는다면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계약을 맺었을 때 리바이어던이 주권자가 될 것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될 것인데 그 권력이 분할이 되어야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까요? 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분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리바이어던에게 간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분할 혹은 양도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 이 계약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계약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자유,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온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분할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홉스의 입장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고 이 점에서 2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1, 2번을 논리적으로 계속 같이 이해를 했으니까.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닌다라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냐? 아니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라고, 사회계약을 잘 지키라고 신의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지. 그럼 세 번째, 을로 가보겠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상호간 이익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느냐라고 했어요. 사회계약론자에게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얘기하자면 시민들의, 개개인들의 생명과 자유, 특히 을에게서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국가가 필요한 거죠. 필요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계약한 거죠. 그러니 개인들은 그 국가라는 것을 성립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개인과 국가가 상호간에, 즉 이 둘 간의 상호간, 국가도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전제로 계약을 맺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국가라는 권력체를 세워서 신탁한 권력체일 뿐인 거죠. 신탁한 거, 맡겨놓은 거. 그러니 국가가 개인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맺기 위해서 그것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어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상호간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라기보다는 개개인들의 이러한 권한들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신탁한 권력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땐 1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봐요. 지금 설명한 거에서 논리를 따라와서 신탁한 권력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분립이 되는 형태죠. 우리 이거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이지만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느냐라는 문장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자, 이 입법권을 세워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초의 실정법, 로크의 입장에서 최초의 실정법은 이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긴 하나 공공선, 시민들의 계약의 달성,
재산의 보호 등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겠죠. 왜? 시민들의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성된, 그 필요에 의해서 달성된 계약이니까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면 4번은 맞는 설명이겠구나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5번. 사회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봅시다. 사회계약이라는 용어는 이제 또 들어갔으니까 중요한 것이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 요 포인트. 그럼 로크부터. 로크한테 재산권, 소유권, 이 개인의 재산권 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도 있나 이렇게 본다면 로크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연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내가 자연 상태에서도 그런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상태에 들어와서 그것도 잘 보장받으려는 이유나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항 자체에서 더 중요한 판단 요건은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묻는다면 홉스는 재산권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거예요. 왜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의 구분이 없고 내 것과 네 것의 구분도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라는 이 표현이 갑에게서 이 5번 선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다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 갑과 을로 엮었을 때 적절하지 않다. X로 빼줄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문항을 정리해봤는데 제가 학생이라면은 어떨까?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제자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판단해보고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 시점이라면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 그럼 뭘 더 해야 돼요? 뭐 더 공부할까요? 불안해요.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뭘 더 공부할까요? 라고 할 때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로운 거,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 말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냥 너 의식에서 사라졌던 거. 근데 너 이거 한번 봐봐. 분명히 그때 얘기했던 거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봐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처 여기다 써놨습니다. 수능 완성에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요. 주권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므로 주권은 나누어 가지거나 분할될 수 없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꼭 그 얘기도 하잖아요. 해설지도 잘 읽어보라고. 이 출제 선생님께서 해설을 쓰는 되게 귀한 자료고 그 분량으로 치자면 또 되게 탄탄하고 많은 분량이다. 개념들을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는 분량이다. 꼭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그 오답 피하기 정답 해설에 있는 것 중에 이 부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죠. 아까 얘기했던 리바이어던. 나누어 가지거나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 문항에서는 루스하고도 엮여 있긴 한데요. 자, 이 수능 완성 문항에서는요. 홉스에게서 주권자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눈다, 분할된다. 그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죠. 2번 선택지에 주권을 분할해야 온전히 부장되냐. 분할하는 거 아니다. 그쵸? 여기 꼼꼼히 한 번만 더 봐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 수능 완성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를 통해서 소유권이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홉스가 로크에게 비판한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보면 홉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자연권이 아니야. 그래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권리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선택지 굉장히 매력있죠 하고 우리 공부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요 5번 재산권, 소유권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공부법이죠. 이런 류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입니다. 통일 단원이에요. 가가 이야기하는 통일의 방법이자 단계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가 이야기하는 조속히 혹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정치적인 일괄 타결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점진적인 교류를 해? 그러면 이질감 해소도 되고 그런 점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 가가 보는 방법은 급진적이고 조속히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 그거에 비해서 나가 얘기하는 건 사회 문화적인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인 거고, 그 단계적인 통일을 통해서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은 이질감 해소와 신뢰 회복의 문제. 그래서 이 가에 비해서 나가 강조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정치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통일 달성을 강조하는 정도, 정치와 신속하고 조속한 이 정도는 나가 낮겠죠. 그럼 Y축, 점진적 방식에 의한 남북 간 민족 동질감 회복을 강조하는 정도는 반대로 높겠죠. 그럼 G축, 통일의 선결 과제로 위해서 최우선 과제 이 얘기가 안 나온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북한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정도, 이 이산가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갑이 강조했었고요. 을이 강조했었던 것은 이질감 해소와 신뢰 회복의 문제였었거든요. 우선성을 두고 보자면. 그래서 G축 낮죠. 그래서 G축도 낮은 것을 고르면 리을번,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통일 문제로 이렇게 좌표 평면이 나올 법한 건데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또 꼼꼼하게 짚어봐야 돼서 그래 좌표 평면 문제지만 아주 그냥 쉽게 넘길 수만은 없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싶어요.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건 무엇이냐? 갑과 을이 동양 사상가일 텐데 일단 어느 학파인지 생각해 보면 갑은 인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을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것 말고 오히려 인을 끌어버리고 무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럼 좀 더 자세히 가봤을 때 갑번은요, 왕이 자기 나라의 이익 생각하면 대부는 자기 집안의 이익 생각하고 백성은 자기 몸의 이익을 생각한다. 위아래가 각자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지는 거다. 왕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필 왈이, 왜 왕께서는 이익을 생각하시고 이익을 말씀하시는가 얘기하는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유교에서 이 인의를 생각하는 거, 이 정도는 잘 잡으셨죠. 그러면 을번은 인위적인 거 멀리 해라. 분별적 지혜 버려라. 그러면 오히려 백성이 이익이 100배가 된다. 그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다. 인을 끊고 의도 버려라. 그럼 백성들이 효도하고 자유로워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니, 자애로움이니 하는 것들은 어떤 인간의 언어나 규범 속에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뭐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단지 그의 존재만 아는 지도자다. 상당히 무의지치의 극강이죠. 유교, 도가의 노자. 이렇게 해놔야 딱 정리가 되겠죠? 예. 그럼 이 두 사상가를 두고 선택지 갑니다. 기억번 올 게 왔네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고 대가로 안에 겸에 들어갔죠? 이거는 묵가다라는 거 바로 나오셨나요? 그러면 개념 정리해보면 맹자는, 유교는 별애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라고까지 하는 거 개념 학습하면서 어쨌든 기억번은 맞지가 않는구나라고 빼줍니다. 니은번, 군주는 먼저 수기하고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기이 아닌 하는 유교의 기본적인 항목을 정리해주고 있으므로
니은 들어가야 되겠구나. 디귿번. 이상적인 삶을 위해 무지의 덕을 갖춰야 된다. 무지, 무욕, 소박, 한덕. 그래서 무의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덕이 오히려 노자 입장에서 보자면 상덕이죠. 그러니 디귿번도 맞는 설명이겠구나. 리을번. 백성은 성인을 쫓아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에 딱 꽂히시죠?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분별적 지혜를 버리라 했어요. 인간의 제도와 그 언어, 경험에 비추어서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지혜는 버리라는 거였죠. 그러니 노자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다. 그럼 리을도 빠진다. 니은하고 디귿만 골라낸 내 풀이가 맞구나. 이렇게 정리 잘하셨습니다. 그럼 5번 갑니다. 가불자산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분배적 정의가 첫 페이지에 나왔네요. 시간 조금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러라고 나온 문제예요. 자, 차분하게 잘 풀면 돼요. 갑과 을,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갑은 소득과 부가 천부적인 운에 의해 분배되는 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야. 그래서 선택지에서는 이제 임의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임의적, 자의적, 임의적.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운에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갑은 롤스일 것이고 을번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돼. 개인의 재능은. 타고난 것은.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적 자산, 리을번에 자연적 자산. 이게 재능. 연결시킬 수 있죠. 예? 이게 나한테도 타인에게도 이익이 돼. 소유 권리를 지님에 있어서 이 자연적 자산의 영향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 자, 그럼 갑과 을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재능이나 자연적 자산이나 천부적 운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롤스와 노직이에요. 그 구도에서 이름 이렇게 쓰고 출발해 볼게요.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개념어가 딱 꽂히죠. 양도, 최초 취득, 양도, 교정, 노직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노직한테서 생각은 해봐야겠죠. 자유롭게 양도가 된 재화야. 그런데 만약 그 재화가 말이야 애초에 최초 취득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던 재화다? 내가 만약에 사기, 뭐 절도 등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 그 최초 취득이 일어났어. 노동에 의해서 취득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줬어. 등과 같은 최초 취득이 정당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취득이 된 그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를 내가 자유롭게 양도했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양도했어. 그렇다면 그 소유권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죠. 그럴 때에는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잘 하셨을 거예요. 롤스에게서 동그라미이고 그러면 롤스는 양도, 취득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나 이런 얘기 노직한테밖에 못 봤어. 롤스 X야. 이렇게 안 하셨죠? 예. 자,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취득, 양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 교정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롤스라고 해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글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노직이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럼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양도를 한 재화야. 근데 그 재화 혹은 그 소유권에 대해서 정의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재분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이지만 국가의 어떤 합의된 정책에 의해서 재분배의 정책이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롤스가 부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둘 다 동그라미 할 수 있는, 둘 다 예스 할 수 있는 구도라는 그 설명을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네, 기억번 예스. 니은번.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로이스에게 묻는다. 우리 훈련 많이 했었죠? 임의적, 자의적, 우연한 문제야. 그래서 그것은 자연적인 사실의 문제인 것이지 정의, 부정의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니은번이 틀려요. 그래서 니은번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선생님 그럼 정의, 부정의 하는 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사회 제도나 정책의 문제. 그때는 정의, 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능의 분포 자체를 가지고 정의, 부정의를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룰 제도나 정책이 이 차등의 원칙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은번의 문장 자체는 부정의한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X라고 해주고 니은번 선지도 제외를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디귿번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보장되는가? 라고 했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하니까 우리 정말 많이 공부했었던 정의의 원칙에 제1원칙과 2원칙 중에 2원칙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분명 로이스에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문장의 구성을 보면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이 이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되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맞진 않죠. 왜 그런 거 하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달성하게 될 직이나 직책에 대한 그 기회에 대해서 공정하게 기회균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지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 자체가 이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된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디귿번도 빼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헷갈릴까? 그러면 아마도 모든 이익이라고 했을 때요.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상호 이익이고 호혜성의 원칙을 실현한다라는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어요. 이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이야기한 거죠. 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들, 그것 자체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느냐. 또 이 문제랑은 조금 별개로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 멘트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귿번 제외하는 거 오케이. 그럼 리을번. 최초 취득의 원칙.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노직이 강조한 부분인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적 자산이요. 내가 타고나기를 어떠한 요건들을 타고났느냐. 뭐 자연적인 자산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것이 임의적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자연적인 자산은 나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소유 권리를 지니는 데 있어서 자연적 자산의 영향을 배제할 이유? 없지 않냐. 근데 왜 로이 선생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해야 되는 그런 원칙들을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런 서로 이 구도 자체가 그런 이유가 있는 구도죠. 그러면 을번 자체를 보면 이 자연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 인정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기역과 리을이 남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또 분명히 학생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되게 딥하고 새로운 데서 뭔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뭘 더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계속 하던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당황한다. 아마 다들 여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잘 안 읽죠? 제가 알아요. 교과서도 잘 안 읽죠? 그것도 알아요.
그걸 아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만 꺼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딱 요만큼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을 배제한 이 원초적 입장에 놓이고 나서 쭉 간 다음에 그럼 제가 여기서는 시간상 딱 요 부분만 짚어보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균등은 직위와 직책에 관련된 것이지 여기에서처럼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 자체를 평등하게 보장하라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 항상 보던 거지만 내가 항상 그냥 넘겼던 거, 그래서 꼼꼼히 이해하고 정리해두지 못했던 거에 허를 찌르는 선택지가 지난 구모에서도 보니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았어요. 특히나 지금 이 2번하고 5번 때문에 1페이지는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삶과 죽음의 윤리인데 갑번이 에피쿠로스이고 1번이 플라톤인 거 잘 아셨을 텐데 갑번이 이야기하는 건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런 거냐라고 보니까 이 삶의 부재가 악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감각기관이 해체되니까 경험할 수가 없어. 쾌도 불쾌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쾌도 불쾌도 경험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 이건 쾌락이다 불쾌다라고 감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죽음은 그 자체로 악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리죠. 죽음 그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저 문제를 다시 보면서 제가 이거 왜 체크해놨겠어요? 이 두 번째로 얘기한 삶의 부재가 죽음이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했죠. 근데 선택지에서 죽음은 그 자체로 악이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대치되는 얘기예요. 이 제시문과 이 선택지가 괜히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번 X입니다. 개념으로 풀어도 되지만 네. 이렇게도 정확하게 문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두 번째, 죽음을 통해 고통의 부재로서 쾌락이 비로소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고통, 쾌락 모두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고통이 부재한 것이고 쾌락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이게 고통인지 쾌락인지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적절한 진술은 아니다. 그럼 1번을 가보면 1번에 플라톤 치고는 아찔한 키워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단서는 잘 아시겠죠. 영혼이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면 사물 그 자체, 이데아를 관찰한다는 거죠. 저 동그라미 부분만 잘 짚어봐도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플라톤이 그럼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서 사유하는 건 참된 실제, 사물 자체, 이데아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들도 꼭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네. 그래서 3번 X, 4번 죽음으로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 불완전한 세계 현상계에 가변적이고 경험으로 우리 인식하긴 하나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 사물 세계를 관찰하는 세계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맞죠? 잘했어요. 그럼 5번. 영혼의 불멸성을 파악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에게서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 그러니 갑과를 엮었을 때도 빼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삶과 죽음의 윤리였습니다. 잘하셨어요. 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재밌게 풀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공리의 원칙에 의해서 승인된다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바로 공리주의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벤담 이렇게 뭐 바로 출발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얘기합니다. 제시문과 선택지 사이에 이유, 연결. 제시문에요. 공동체의 이익은 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이익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 그럼 5번이요. 사익의 총합보다 큰 공익을 지향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요. 이 벤담의 기본 입장, 제가 문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5번 선지 말씀드려도 죄송하긴 하지만 이 단서만 가지고도 확실히 갈 수 있는 게 공동체의 이익이 그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익의 이익보다 큰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의 총합이에요. 그러니 5번 선지는 이 문제 상황에 줄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1번이요. 연구 결과로 인한 사회적 손익을 계산하세요. 손익의 계산, 비용 대비 혜택 분석. 이거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고 이 1번과 5번 사이에서 그래도 좀 매력적인 선택지 5번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게 그래도 이 문항에 대한 접근으로는 좀 괜찮은 접근이다. 근데 그 외에 혹시 2번을 가지고 생각하셨다면 공리주의에게 잘 내는 그 오답지 있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얘기할 때 칸트나 공리주의 같이 둘 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 얘기한다.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약한 분들은 이거 잘 챙겨두세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이렇게 체크할게요. 공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으니 틀렸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3번과 5번에서 연구자의 동기를 얘기했고요. 4번에서는 선의지를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판단에 있어서 동기나 선의지를 얘기한다면 칸트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공리주의가 동기보다는 결과를 이익을 중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맞지 않다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7번은 문제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이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벤담이 이야기한 첫 번째 줄에 그 중요한 단서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 5번을 딱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우리 개념으로도 했지만 1번이 정답이며 2번은 공리주의에게 잘 나오는 표현 조심해서 봐야 되고 3번과 4번은 반대 방향이니까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구도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럼 8번 가볼게요.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과 사랑의 윤리네. 쉽겠네. 3점이네. 그럼 난 득점이네.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택지가 의외로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갑번과 을번이 맨 첫 문장이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도 도덕적일 수 있다. 1번은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보니 갑번의 경우에는 쾌락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을 전제로 한 성인들의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니까 사랑이 없어도 도덕적일 수 있다 라고 보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에요. 1번은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가 비도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꼭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보수주의적인 관점이죠. 여기에서 1번 성적 관계의 도덕성은 사랑의 결합 여부 아니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쾌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율성과 해약 금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두고 1번은 X 판단할 수 있고 2번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는 비도덕적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발적인 동의가 분명 필요하겠지만 자율성,
뿐만 아니라 해악 금지의 원칙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진술. 그럼 3번.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도덕적이냐. 인격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하긴 하나 이것이 충족되면 모두 도덕적이냐? 그렇진 않다. 왜? 보수주의가 이야기하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4번.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냐? 이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였죠?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어떨 경우에 도덕적이냐 라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도덕적 평가의 기준과 요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금 여기 이 구도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도 보수주의도 어떤 경우에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X입니다. 그럼 5번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선택지가 새롭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딱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의 경우에는 사랑이 결부되었어요. 근데 그때 도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자율성의 원칙 그리고 위해 금지 그러면서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관계를 갑의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볼 것이고 을의 경우에는 사랑이 결부됐어요. 거기에다가 도덕적이려면 출산과 양육이라는 책임이 다 되었을 때 그렇다면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있다. 두 사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번이에요. 좀 새롭고 재밌었죠. 그럼 9번 가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해요.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형벌에 대해서 교정적 정의 문항이고 3원형 비판인데 그래도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판단. 갑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사형 장면에 생기지 않고 노동으로 속죄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래 보는 거. 베카리아죠. 보복범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사형은 인간은 수단이나 물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 거야.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 칸트. 병범.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야. 살인하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거. 사형 받겠다고 동의를 하는 거는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러면 이름을 쓰고 시작을 해야 더 정리가 잘 되겠죠. 다 썼어요. 그러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입니다. 많은 부분이 칸트와 엮여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1.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됨을 간과하냐. 칸트는 간과하지 않는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이것이 결정된다는 걸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X. 2번. B.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로 불의가 아니다 라고 칸트는 생각해요. 이게 이 제시문의 이유죠. 을에 있는 이 제시문. 인간을 수단이나 물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거야. 오히려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이야. 불의가 아니야. 오히려 이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라고 칸트는 생각해요. 그런데 베카리아는 사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점을 간과하는군요 라고 말하는 2번이 정답. 그럼 3번 C와 E예요. 자, 요건 루소가 두 사람에게 줄 비판인데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시민의 공포심을 자극해야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 요건 이제 베카리아가 걸려있는 점에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살인자에 대해서 형벌을 할 때 베카리아는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공포심을 갖게 해야 범죄 억제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억제력이 제시문에서처럼 더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보는 거.
그러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하게 됐을 때는 강렬하긴 한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오래 보는 효과가 있으려면 종신으로 노역을 해야겠죠. 그러니 이 구도에서 봤을 때 베카리아는 이 점에 대해서 3번 문장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 되지 않는다라고 빼줄 수 있겠다. 4번 D 갑니다. 칸트가 루소에게 형벌의 법칙은 공동체의 이익 증지를 전제로 하는 정원 명령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칸트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형벌의 법칙은 일종의 정원 명령인데 그것은 공동체나 범죄자 자신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의 이익 증진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그 수단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칸트에게서 나갈 언급으로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5번 F입니다.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증대됨을 간과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지난 구모에서도 이 잔혹함 이야기 나온 적 있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잔혹함의 본보기가 되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그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 집중적으로 심화 설명해 드리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형벌이 잔혹해지면 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더 증대되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딱 그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잔혹해질수록 더 효과적이다, 증대된다 라고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줍니다. 정답 2번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편이죠. 잘하셨고요. 10번 가볼게요. 시민불복종이네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고,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갑의 두 문장은 워낙 롤색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공중의 정의감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 롤스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1번의 경우에는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라.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싱어, 이것도 잘 판단하셨을 거예요. 갑과 을의 제시문 자체는 그래도 수월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1번 갑, 롤스. 시민불복종은 불이한 모든 법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 훈련 많이 했죠? 심각하게 불이한 일부의 법인 거죠. 불이한 모든 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불의의 정도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불이한 모든 법 자체가 아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시민불복종의 최종 목적은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라고 했는데,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회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게서만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민불복종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세 번째, 싱어. 시민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한 법에도 이루어질 수 있냐? 그렇죠.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 법이 매우 부정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이한 법에 대해서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 결과적으로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 이걸 잘 저울질 해본 다음에 이익이 더 크다면 이루어질 수 있겠죠. 3번이 적절하다. 4번. 요것도 우리 이번 평가 문제에서 봤었죠. 시민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시민불복종 자체가 위법행위이긴 하나 강제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 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5번. 시민불복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은 처벌 감수를 하는 것이고 위법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겠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X. 10번의 정답 3번 정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1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표현해요. A부터 D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찾으라 라고 했는데, 갑번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을 이야기하는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를 분명 이야기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명체, 개체론적 입장에서 얘기한다. 1번, 싱어죠. 이익평등 고려 원칙. 병번,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한 제시문이 다 나왔습니다. 테일러, 싱어, 레오폴드 이렇게 앞글자만 적을게요. 네. 기억번, 인간은 이성적 존재와 동식물에게만 신의의 의무를 져야만 한다. 그럼 이 선택지를 판단하려면 테일러에게 신의의 의무를 물었을 때 테일러는 신의의 의무를 뭘로 말하죠? 자연에 있는 대상물들 중에서 동물에게 신의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테일러의 입장이죠. 그러니 이성적 존재와 동식물에게만 신의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테일러의 입장으로도 맞지 않으니 테일러만의 입장이라는 기억번은 빼줄 수 있겠다. 그럼 니은번, 생태계의 선과 개체의 선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 생태계의 선, 개체의 선을 얘기했을 때 지금 중요한 판단 구도는 테일러와 싱어는 개체주의적인 입장이고 레오폴드의 입장은 전일론적인 관점이죠. 딱 이게 적용되는 구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테일러, 자, 이게 병만의 입장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생태계의 선과 개체의 선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냐? 레오폴드 않는다에 예스라고 하겠죠. 왜? 생태계의 선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 그 선이 더 중요하니까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예스, 동등한 가치를 지니진 않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반면에 개체론자인 테일러와 싱어한테서 묻는다면 생태계의 선과 개체의 선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쵸, 지니지 않죠. 개체의 선이 더 중요하죠. 그쵸? 생명을 가졌느냐 혹은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느냐 그런 존재이냐가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할 테니까 않는다. 그러면 다 않는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 병만의 입장이니까 니은번도 빼줄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배려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있다면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싱어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서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 될 테니까 싱어는 들어가지 않는 갑과 병만의 입장 맞습니다. 리을번 D,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호혜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판단 근거를 동물로 잡았죠.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갖는 의무는 호혜성, 어떤 우리가 상호 간의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냐? 아니다. 테일러는 동물, 생명 있는 존재지, 고유의 선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된다면 내재적 가치를 갖잖아. 그렇다면 인간의 의무가 호혜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갖는 본래적 가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싱어는 동물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갖는 존재니까, 또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동물 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지 라고 말할 테죠. 아니다 라고 했으니 맞는 선택지는 디귿, 리을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3번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이 문제 푸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지녀야 될 의무, 그리고 가치 문제, 그리고 도덕적으로 뭐 배려해야 되는 존재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윤리에서 꼭 세사상가가 나왔을 때 이 포함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주제로 판단을 하라고 하는가, 요거를 탁 정신 탁 잡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포인트를 잡는 훈련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딱 아실 것 같아요. 9월 모평 7번에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게 세 사상가 모두가 동그라미인 게 이 이유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였죠. 그랬다면 이번에 나왔던 이 선택지, 생태계에선과 개체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이 이유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일단 6월과 9월에 나온 제시문과 선택지 샅샅이 꼭 이해해 놓기. 1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청렴을 이야기하는 목민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정약용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기억 선택지, 목민간이 청렴함을 실천하지 않아? 그럼 지혜롭지 못한 거야. 네, 맞아요. 그 다음 니은번, 재정적 여유는 목민간의 자의적 공금 집행을 정당화한다. 자의적 공금 집행이라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사치하고 공금을 손가는 대로 함부로 써버리는 거. 이거 자의적 공금 집행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 자의적 공금 집행이 정당화되냐? 절대 안 되죠. 청렴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니은번 빼줄 수 있습니다. 디귿번, 청렴은 인을 실현하려는 목민간의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럼 이 인, 도덕적인 인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 목민간의 욕구, 이게 오히려 큰 뜻을 갖고 큰 걸 탐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목민간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작은 걸 탐해요. 그래서 청렴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기억과 디귿 맞고요. 리을번, 목민간의 청렴은 자기 수양보다 외적 강제를 통해 실현된다 라고 한다면 자기 수양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수양보다는 외적 강제를 통해 실현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X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기억과 디귿 들어가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청렴으로 정약용 선생님이 한 문제씩 꼭 이렇게 들어가니까 잘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1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의 경우에는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맥락입니다. 왜? 음악은 사람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타고난 성정으로 인해 즐거움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 그러니 이 음악이 도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리에 맞게 하려고 예가 필요한 거겠죠. 이러한 혼란을 싫어해서 옛 성왕은 아와 송의 음악을 제정한 거다. 예를 강조하는 유교 중에서도 순자인 거고요. 순자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한 건요, 사람의 타고난 성정이요. 성악설 얘기하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욕구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기적인 욕구를 변화시키는 수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 직진할게요. 음악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본성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이 도리에 맞으면, 자, 음악이 도리에 맞아야 되는 건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본성을 확충해야 한다에 대한 지향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므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양으로서 음악을 얘기할 수 있지만 본성을 확충하면 이기적인 욕구가 더 확충되는 겁니다. 그러니 2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 1번 거꾸로 올라갈게요. 음악을 활용해서 백성의 감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럼요. 도리에 맞게끔 해주면 돼요. 그럼 1번 제시문 가겠습니다. 1번은요. 음악을 비난한다라고 첫 문장부터 말했죠. 딱 감 오죠. 묵자예요. 왜 그러냐?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고 위로는 성왕의 일과 부합하지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가 않아. 이익이 안 돼. 이익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겸해, 교상리,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3번 선택지 가보시면 묵자에게서 음악은 백성에게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거든요. 이로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나 보다. 아니요. 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로운 것이 그들에게선 추구해야 되는 가치, 의로운 것,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가, 의리합의,
이로운 것이 그들에겐 지향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의롭다라거나 지향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 X. 4번.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해요. 그러니 생산활동에도 도움이 안 돼요. 필수적이다라고 했으니 X. 그럼 5번. 음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순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묵자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서왕의 일과 부합하지 않으니 통치의 일과도 잘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정답은 1번 깔끔하게 잘 떨어졌죠. 14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번. 요거 한번 해둬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잊지 않았을까? 그런데 학평에 나와줘서 중요한 훈련이 됐죠. 구조적 문화적 폭력, 직접적 폭력 이야기하는 갈퉁. 1번은 영원한 평화. 어떻게 하면 가능해? 연맹이 필요함. 칸트죠. 딱 나올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구도예요. 그럼 1번 선택지 바로 갑니다. 문화적 폭력으로 인해서 비의도적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 네, 맞아요. 왜 그러냐? 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의도적인 차별에서 특히나 구조적 폭력이 이야기하죠.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닌 그런 것이 바로 구조적인 폭력의 문제이고 그것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죠. 차별의 문제. 이 사회 제도와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차별의 문제들 정당화될 수 있다. 동그라미.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촉발시킬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죠. 1번이 맞다. 2번 절대 안 돼요. 갈퉁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저서 자체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그러니 평화적 수단과 가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어 넣을 수 없다라고 하며 갈퉁의 입장과 대치되죠. X입니다. 3번. 평화를 위해 국가 간 계약을 주도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평화를 실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세계 연맹, 제 지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계 연맹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해야 되겠죠. 물론 그 연맹의 단계에 가기 전에 각 국들이 공화 정체를 이룩하고 그런 나라들이 연맹을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정부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한다 혹은 평화를 위해서 계약을 주도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1번에서 보면 그럼 그 평화 상태를 보증하는 게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중단됐을 때 영원한 평화 상태를 보증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국가 간의 적대행위의 중단은 일시적인 요 중단의 그 적대행위가 중단된 그 일시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화 상태를 보장하지는 못하니까 평화 연맹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제시문이 나온 이유가 그러네요. 보증한다라고 했으니 X. 5번. 국가 정치 체제는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요. 두 사람에게서 다 의미 있는 표현인데 국가 정치 체제, 갑이 생각했을 때에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정치 체제가 좀 더 인간들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게끔 갖추어져야 평화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1번의 입장에서도 국가 정치 체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화 정체를 갖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 국가 정치 체제가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정답 1번 정리되었습니다. 15번 갑니다. 그림의 강연자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블론의 과시적인 여가와 과시적인 소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유한계급론에서 베블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시적인 소비를 왜 하냐 그러면 명성의 기준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지고요. 이건 상류층 이하의 모든 계층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사회가 발달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욕구예요. 제가 지금 선택지 화면으로 바뀌니까 미리 선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짚은 거예요. 이걸 두고 선지 화면으로 가볼게요.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과 무관하게 여가 생활을 즐긴다. 아니요. 사회적인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1번 선지 X. 2번. 과시적 소비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는 낭비일 뿐이냐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그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으니 X. 3번. 유한계급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 이건 과시소비로 나타난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 맞죠? 4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망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극빈층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냐? 극빈층도 자유롭지 못하다. 왜? 제시문에서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모든 계층이 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항이 계속 출제가 돼서 우리가 개념화해서 이해하고 있을 정도이지만 또 역시 말씀드리면 제시문의 단서들과 선지들이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꼭 훈련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16번 갑니다.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칼럼 형식이 정보사회와 윤리에서 잘 나오죠. 그런데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주는 문제라기보다는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선지 부분을 보니까 특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하니 뉴미디어에서 이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고인이 된 유명인의 이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단 행동이나 목소리를 단순하게 따라하는 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 판단하려면. 근데 영상이나 음성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해서 고인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 잘 챙겨 놓으신 다음에 선택지 화면을 가보시면 1번. 단순한 모방도 저작권 행위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과 목소리를 단순히 따라한다. 단순히 따라한다라는 걸 단순한 모방으로 정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X 딱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럼 저작권을 내세워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2번도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저작물을 공공재로 간주해야 된다. 역시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4번. 고인을 복원하는 행위는 동의가 없을지라도 허용돼야 된다. 이건 지금 상식으로 푸시지 마시고요. 꼭 제시문의 근거를 꼭 확인하시고 푸세요. X예요. 왜요? 이 부분이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5번. 디지털 기술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큰 범위에서 정리해 준 게 5번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1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제시문과 이 두 번째 제시문의 한 앞문장 정도 보면 누구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효과예요. 이제 앞부분 이렇게 두 갈씩으로 딱 그 사상가의 단서를 딱 주기보다는 뒤에 꼭 있죠.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공포의 발견술 이야기하는 요나스입니다. 이런 새로운 제시문이 나온 건 참 고맙긴 해요. 꼭 한번 읽어봅시다. 특정한 실험들을 금지하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 전체 실존과 본질이 도박 행위의 담보가 돼서는 안 돼.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희망, 낙관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위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 선택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자, 요나스가 책임의 범위의 확대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요, 당연히 X지만 생각해 보세요. 동물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X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의 이론에 근거해서도 1번은 X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막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인가? 라고 했을 때 요나스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과 위험을 예측하라 라고 한 것은 그 공포와 위험을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행위와 책임 있는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 또 그런 공포가 되는 위험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들은 못하게 하는 것. 이겠죠. 그러니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공포를 발견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예측하고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의도는 공포를 통해서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막는다라는 의도 자체보다는 공포, 위험의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또 그러한 잘못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행위들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문장 자체는 진술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 그럼 4번. 책임의 윤리학, 책임 윤리를 이야기하는 요나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의 문제. 그러니 이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위험과 공포들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책임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청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5번. 인류의 존속은 세대 간의 상호 책임에 근거한 윤리적 의무인가? 라고 했는데 세대 간의 상호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자, 지금 현 세대 굳이 쓰자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있을 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 그러면 그 미래 세대가 현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미래 세대 인간이지만 현존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두 세대 사이에 상호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거겠죠. 그러니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정리했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선택지 3개, 기니디 3개 문제네요.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의 현현 이야기하는 엘리아데 잘 아실 거고, 엘리아데가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을 구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성을 거부해요. 실제 상대성을 인정하고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비종교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이 비종교적 인간은 디귿번,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성스러운 존재? 없어. 나는 그런 걸 믿는 존재가 아니야. 난 초월성을 거부해. 이게 탈신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디귿번과 연결되면서 맞는 이야기예요. 개념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문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종교적 인간 첫 번째 줄, 절대적인 실제,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있다고 항상 믿어요.
그 존재가 기억 선택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현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기억법 맞다. 단, 니은번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잘 실수하는 부분. 요거요. 그럼 종교적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자연물 그 자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신, 성스러운 존재, 초월적인 존재는요, 그야말로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 자연물을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자연물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자연물 자체가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은번이 빠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들어가는 4번입니다. 잘하셨어요. 19번 갑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인공 임신 중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재밌게 풀었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9번에 보통 평가 문항에서 나온 게 교정적 정의로 3원형 비판 문항 들어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집중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은근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안 하셨길 바라요. 그러면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일단 5번 선지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인공 임신 중절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지니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잘 푸셨을 테니까 이 근거를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1번은 태아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은 의식이 없지만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태아도 의식이 없지만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태아를 보호해야 하니까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5번 선택지, 부당한가에 대해서 동그라미 하겠죠. 반면에 갑의 입장에서는 태아는요,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해요. 성인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X. 그래서 이 5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자, 갑번과 1번이요. 이 선택지에 해당되는데요. 이익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1번도 이익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선택지에 반영돼요. 또 인간종의 한 구성원으로 성인과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본래적 가치의 문제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의식을 갖출 잠재적 존재인 거예요. 잠재성의 존재인 것이지 지금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1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선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선지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제가 짚어드린 것처럼 태아는 이익을 가진 존재냐? 갑과 을이 다 이익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제가 방금 짚어드렸죠? 그래서 1번 뺄 수 있고요. 태아는 장래 의식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봐야 되는가? 장래, 의식. 그러니까 잠재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OX로 나눌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3번. 태아가 지니는 본래적 가치는 태아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느냐. 3번 두고 혹시 고민했을 수 있는데 이 의식 부분에만 꽂히지 마시고 앞부분을 보세요. 태아가 지니는 본래적 가치는 이 부분이요. 갑번은요.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라고 분명 말했어요. 그래서 갑 X예요. 그러면 을은요. 태아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태아는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의식이 없지만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X예요. 이게 3번. 재밌죠? 4번.
태아의 자율권은 인공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공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건 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게 자율권? 태아가 자율권이 있을까? 자율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다.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정리 드리는 거 간혹 둘 다 부정, 둘 다 긍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혹시 이런 식으로 진화되는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서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원조의 목적은 절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상당한 도덕적 의미를 가진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싱어의 입장. 반면에 을의 입장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롤스의 입장. 거기에서 선택지 가보면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는 근거.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해외 원조는 의무가 될 수 있죠.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무의 근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국내 부조를 하건 해외 원조를 하건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해당이 되죠. 지금까지 나왔었던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더 깔끔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싱어 공리주의적인 입장. 니은번 을. 와, 저는 이 선지 보고 우리 윤리러들 알 거예요. 생윤러들. 롤스가 복지 수준의 향상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항상 학생들이 여기 복지 수준 향상이 목적이다에 항상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때 제가 설명해 준 게 롤스가 이제 언급한 게 복지 수준 향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금 여기 얘기했던 거죠. 적정 수준의 사회를 진입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니은번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 게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의 향상은 원조의 결과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목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적 그 자체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게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결과로 이게 따라올 수는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복지 수준 향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니은번. 너무 좋았어요. 디귿번.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해외 원조에도 적용돼야 된다. 아니죠.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들은 그 사회 내부에서 적용되고 해외 원조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차등의 원칙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해외 원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만민법에 의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X, 디귿번 빼고. 리을번. 원조 주체의 자기 고려는 해외 원조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 그렇지 않은 것이 특히 싱어에게서 의미 있는 선택지인데 원조 주체의 자기 이익과 원조를 받는 사람의 이익의 문제를 잘 고려해 봐야 되죠. 그래서 비용 대비 혜택을 고려하면서 해외 원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으니 싱어가 들어간 이 문장은 맞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정리해 봤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생윤러들 그리고 좋은 문제 만들어주는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수능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